오랜만에 이제 GPT 시절의 어떤 추억을 살리면서 원리를 찾아라를 위한 안경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럴 때만 잠깐 안경을 쓰도록 하겠고, 원리 혹시 아시나요? 저는 좀 원리 세대는 아니라서 원리 세대 오늘 아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세대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나요? 원리를 찾아라 그 퍼즐을 저는 어렸을 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원리가 이제 월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가 리포트 중에 좀 이 내용은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좀 긴 시계열에서도 충분히 참고해 볼만 하겠다 하는 리포트들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아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준비해 온 소식은요, 바로 마이크 윌슨 분석가의 보고서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보통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는데 이번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마이크 윌슨 분석가라고 하면 2022년도, 23년도에는 월가 최고의 약세론자, 그러니까 베어리시한 입장을 많이 펼쳐왔던 인물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세론자로 좀 다소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오늘 이 분석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올해 연말 S&P 500의 목표치를 7,000포인트로 제시를 했고, 내년도 중반 S&P 500 목표치 7,200포인트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는 S&P 500 목표치를 7,800, 그러니까 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한 16%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줬고, 이게 최근에 월가에서 내놓은 목표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목표치라고 합니다. 만약 이 예상이 사실로 들어맞는다면 S&P 500은 이제 4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때까지 상승을 해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도대체 이 베어리시했던 인물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리시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지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이 아직 강세장의 초기 단계다라는 내용입니다.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이후로 다시 저점을 찍고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가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다. 아직 그 강세장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경제와 시장 안에서 낙후되어 있는 섹터까지 이 상승이 확산되는, 회복되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기업들이 가격 책정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AI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AI를 기반으로 생산성이 또 향상될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세 가지로 짚으면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끌고 가는 시장에 아직은 강세장 초입이다라는 내용이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평가된 일부 투기적인 성장주들, 이 부분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소 거품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실적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느냐가 지금 AI가 버블이냐, 지금 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텐데, 당장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거의 이제 끝물에 들어섰죠. 회복 근거가 뚜렷하다라고 윌슨 분석가는 평가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기업들 매출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2.2% 증가했는데요. 이게 시장의 평균 대비로도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3000 지수도 여기에 속한 기업들의 중앙값 EPS 증가율이 4년 만에 가장 강한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EPS 전망치를 올해는 272달러, 전년 대비 12%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는 317달러, 17%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후년까지도 EPS는 계속 늘어나서 356달러에 이르고, 이건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때 성장세를 점치는 수치인데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바로 이 통화 정책인데요. 연준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연준 같은 경우에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12월에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돌아서는 게 아닌 한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될 거고,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반년에서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주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퍼슨 이사도 언급했던 바로 그 노동시장, 완만하게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 그게 결국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시장이 연준의 수용성, 도비시니스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연준이 생각보다 더 비둘기파적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PER이 22배가 좀 넘는 수준인데 이렇게 연준 내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주고 또 기업들도 중간 이상의 EPS 성장률을 해주고 있는 이런 조합에서는 PER이 급락하는 상황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 윌슨 분석가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 내용을 좀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 중간 이상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거기다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간일 때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확인을 해놓은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라는 퍼센테이지도 91% 정도고 평균적으로는 8.1%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냐 이 부분인데 소형주와 미드캡으로 이제는 포지션을 변경할 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러셀 2000 지수의 ETF를 봤을 때는 S&P 500 대비로 한 7%포인트 정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러셀 소형주가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서 이익 개선의 신호가 포착된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형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확인을 해보자면요. 지금 소형주의 수익이 대형주 대비로 더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시장의 리더십도 과거에는 대형주에 쏠려 있었다면 이제는 이 소형주, 미드캡 쪽으로 점점 더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금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까지 전달해 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리를 찾아라에서는 마이클 윌슨 분석가의 레포트를 한번 쭉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 때 또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어떻게 끝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7천 정도까지 끝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제 7천에서 7,700 이상 가져야 네. 이제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약간 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수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것들은 M7, 탑10 종목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을 갖다 다 견인해냈고 S&P 500 기준으로 16% 갔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M7하고 탑10이 한 32% 정도 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8에서 9%밖에 못 갔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가 갭매우기 현상들, 키맞추기 현상들이 진행될 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AA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연결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뭐 전력이나 여러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네. 연말이 고점이 아니라 중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내년 중반이요? 예, 중반에 왜일까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라는 부분들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입장과 정치와 경제를 갖다가 조합해서 놓고 봤었을 경우에는 내년도 연말이면은 지금 중간 선거인데 느낌으로는 지금 필패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거든요. 이미 지금 이제 보궐선거 우리가 3번 뉴욕지사부터 그래갖고 3개의 어떤 보궐선거를 했는데 다 졌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한테.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물가도 못 잡는 바이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트럼프도 물가를 못 잡고 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지지층으로 있는 중하층에 있는 식탁 물가가 지금 굉장히 고가로 올라가 맥도날드를 이제 못 먹고 있습니다. 가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 맥도날드 못 먹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그 기층 투표권을 갖고 있는 기층 민중들이 지금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면은 중간 선거에서 오히려 조금 이제 어려움을 봉착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 벌써 네임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면 그 전까지는 트럼프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은 뭐 금리를 내리던 아니면 뭐 부양을 하던 뭐 그 법인세 소득을 갖다 감세를 하던 그런 네. 것들이 상반기에 대부분 나온다고 보여주고 하반기에 막상 뚜껑을 여는 그 순간 이제 오히려 그냥 하락하는. 그래서 오히려 상승은 상반기에 상승했다가 하반기에는 우리가 얘기한 상고 후 뭐
상하저 현상이 상고하죠. 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수대 같은 경우에 7,500에서 7,700대는 무리하지 않은 수치가 아닐까. 왜냐면 내년 중반까지 그 정도. 그렇죠. 왜냐면은 뭐 논리는 똑같습니다. AI에 대한 그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캐펙스 투자에 따른 EPS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 EPS 증가가 그동안에 빅테크 위주로 갔다고 치면은 이제 낙수 효과에 의해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거고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쏠림 현상, 센트럴라이즈 현상들이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펼쳐나가는 연쇄 어떤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보면은 섹터 노테이션과 지수 노테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 좀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연출될 걸로 보여주고 있고 뭐 방금 했듯이 윌리 이 월러 이뿐만 아니라 뭐 JP 모건이라든가 UBS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내년도 지금 뭐 아직 다 예측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7,300에서 7,500이 컨센서스가 7,500 정도 전후가 될 내년도 것이다. 컨센서스가 될 네.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두 자릿수 상승 가능하다라고 네. 봐야죠. 네. 여기까지 원리를 찾아라 저희가 함께 대표님의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